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이라고 하신 분 그거 좀 꺼주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중간 거기서 보면 여기서 음성을 제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네. 됐어요. 거기서 좀. 네, 형님 음소거 돼 있어요? 음소거 돼 있냐고? 음소거 좀 해주세요. 지금 음소거 돼 있어. 형이 음소거 돼 있어서 거기서 네, 좀 꺼주세요. 네, 예.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은 계속 들려. 다른 분 음소거. 네, 제 말들이 잘 들리시죠?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오늘 강의 노트를 채팅방에 띄웠는데요. 그 채팅방에서 다운 받으시면은 강의 노트는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근 교수입니다. 네. 저는 중국 경제로 학위 논문을 쓰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기술혁신, 산업연구도 같이 하게 돼서 중국을 볼 때도 이제 혁신, 산업이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새 화두인 미중 패권 전쟁 이런 시각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어떻게 추월할 것인가 이런 어떤 주제도 다루고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과 같이 뭐 질의응답 포함해서 1시간 반 정도 지금 불금인데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한다고 모이셨는데 힘드시니까 핵심적으로 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좋고 개별적으로 음소거해서 아니면 나중에 또 모아서 하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중국을 보는 시각은 경제 추경론이라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한글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네. 그래서 추격, 영어로 캐치업인데 이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추격이란 말 스포츠에 많이 쓰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뒤따라오던 후발국 또는 후발국 기업이 선발국이나 선발국 기업을 따라잡거나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추월이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추를 쓰는데 추격, 추월, 추락입니다. 결국 국가나 기업의 흥망성쇠죠. 영어로는 캐칭업, 포징 어헤드가 추월이고 폴링 비하인드가 추락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도 추격, 추월, 추락인데 제가 보니까 인생에서의 흥망성쇠나 기업이나 나라나 똑같은 원리를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추격 원리를 잘 배우시면은 인생에서도 추락하지 않으시고 추격,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라면은 추격의 지표는 1인당 소득, 생활 수준이죠. 또는 세계시장에서의 크기, 점유율이 되겠고 기업이라면은 생산성, 시장 점유율, 매출액 증가율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추격, 추월의 지표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바로 1인당 소득 지표인데요.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한국이 몇 프로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2000년대 보면 한국이 미국의 50% 반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70%에 돌아서 70%.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은행에서 보이는 환율을 한 것이 아니고 PPP라고 구매력을 고려한 한국이 미국보다 물가가 싸가지고 1달러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구매력이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높습니다. 살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면은 환율이 1달러당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가를 고려한 환율은. 그걸 하면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높게 나와가지고
미국 대비 한 70% 됩니다. 일본과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19년에 일본 한국이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이 쓰는 말이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일본을 추월했단 말이죠. 당연히 임진왜란 제로 한국 일본보다 높았었다가 일본이 한국의 걱정 기술을 임진왜란 때 도자기 기술자부터 데려가 가지고 한국을 넘어서 추월했는데 이제 다시 한국이 재역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대만이 한국보다 한참 위에요. 돌과 같아요. 근데 보통 은행에 쓰는 환율 하면은 대만이 1인당 수준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근데 대만 물가가 워낙 싸가지고 1달러가 가지는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그 구매력 기준한 환율을 하면은 대만 1인당 수준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대만의 대출자 초임 200만 원이 안 돼요. 물가가 쌉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일본은 추월했는데 아직 독일도 추월 못하고 미국도 추월 못, 미국과 아직 30% 갭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일본이 70%를 못 넘고 있어요. 한 20-30년 동안에. 저 한국도 일본처럼 잘못하면은 70% 벽을 못 넘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인데. 일단 우리 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일단은 그래서 저는 추격 1.0은 일본을 추월한 것이고 2.0은 최소한 독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추계의 역설이라고 제가 많이 쓰는 이제 그 재밌는 우화인데요. 그리스 시대에 제논이라는 궤병가 소피스트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뭐라 했냐면은 당시에 그 최고의 마라토너가 아힐레스예요. 바로 아킬레스건 그 아힐레스입니다. 그 사람이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데 아힐레스하고 거북이랑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거북이가 100m 앞에 출발했다면은 아힐레스 영원히 거북이를 못 쫓아갈 거라 그랬어요. 왜냐? 이 그림 보시면은 자, 요 지점에서 거기가 먼저 출발했는데 아힐레스가 요 지점에 도달하면은 거북이는 좀 더 앞에 가 있고 또 아힐레스 여기 도달하면은 거북이는 좀 더 앞에 가 있고 또 아힐레스가 또 그 지점에 도달하면은 거북이는 좀 더 앞에 가 있고 이렇게 되풀이하면 계속 아힐레스는 거북이 뒤에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추격의 역설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일레스는 거북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확 달려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추격이 사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의 선발자를 계속 모방해서 뒤쫓아가서 해서는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선발자랑 다른 경로를 가거나 다른 어떤 전략을 써내는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길은 골리앗과 다른 방법으로 싸운 것이죠. 골리앗과 맨투맨에서 붙으면 안 되니까 떨어져서 새총을 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 게임과 다른 게임을 하여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선발자라. 그것이 바로 추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도 미국과 똑같은 게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체제로서 미국을 이제 추월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추기의 중요한 원리는 빨리 가려는 자가 늦게 간답니다. 그래서 우회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요즘에 출발하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는 여기예요. 여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고속도로, 직선도로가 있고 하나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속도로 가면 빨리 가겠죠. 고속도로 갔더니 완전히 정체예요, 정체. 누구나 다기로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더 오래 걸리고 고속도로 피해서 우회도로로 간 사람이 길이는 길지만은 시간은 빨리 간단 말이죠. 이것도 우회 전략. 그리고 우회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 실력이 좋거나 지도를 잘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남이 가는 편한 길은 편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레드오션. 그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인생도 학생들한테도 사람이 많은데 가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도 거긴 크라우드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남이 안 하는 거 해라. 그래서 서울대생한테 맨날 하는 말이 남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뭐냐?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쟤는 참 잘해 이런 말보다는 쟤는 달라. He is different. She is different. 이런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제 경제학도
미국 주류 경제를 쫓아가지 않고 저는 제가 다른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추격 경제인데요. 또 그리고 뭐냐면은 자 지구에서 달에다가 로켓을 쏴서 착륙시켜야 되는데 현재 달에 있는 짐을 겨냥해서 쭉 쏘면은 달에 도착하겠습니까? 아니면 달에 못 착륙하겠습니까? 쭉 가면은 달은 그 사이에 움직여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달이 앞으로 움직일 방향을 예측해서 그쪽으로 쏴야 되겠죠. 현재 있는 데 쏘면 안 되겠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추격은 무빙 타겟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격 대상인 미국과 일본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네, 음소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추격 경제학 다루면서 맨날 보는 영화가 콜럼버스하고 잡스를 보는데 토론하는데 잡스의 영화 보면은 잡스가 자기 이제 팀들을 모아놓고 선발자인 휟렛 패커드 또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를 비교하면서 야 이거 우리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컴퓨터 만들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쟤네 거랑 다른 컴퓨터 만들어요. 다른 거. 그것이 잡스의 전략이죠. 달라야 된다. 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야만이 단번에 추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 위험 분담이 커가지고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스가 계속 망하다가 결국은 아이폰으로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래서 추격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위험 관리를 잘 못 관리하면은 우회도로 가다가 사고 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리스크를 분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타겟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도 뭐냐? 동해에 가는 다른 길을 찾은 것이죠. 아프리카 남단을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은 것이죠. 굉장히 리스크한 얘기죠. 떨어질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콜럼버스랑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를 데리고 간 거니까. 야, 너 가서 여기서 죽느니 우리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간이 설득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혁신에는 다 위험이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그래서 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위험 부담하지 않고서는 추월적인 성공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시각에서 세 가지 추격을 정리하면은 세 가지 역술인데 같아지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 바로 새로운 방법, 혁신, 그 스티브 잡스 생각이죠. 그다음에 빨리 가라앉아 늦게 간다. 디투어, 우회 전략이라는 것이죠. 남이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기회의 창으로 비약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 있다. 유언관. 이것을 이제 오늘 생각하면서 중국, 미국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들으면서 이 추격의 세 가지 역설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격과 추월의 핵심은 추격만 해서는 추격할 수 없다. You cannot catch up if you just keep catching up. 그래서 앞에 추격은 모방한다는 뜻이고 뒤에 추격은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이 일본이 아까 넘어섰다 그랬는데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넘어섰습니까? 핵심은 일본과 다른 걸 했단 말이에요. 뭘 다른 게 있습니까? 한국한테 온 기회의 창은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한 거예요. 일본의 강점은 아날로그, 암묵적 지식, 축적된 숙련입니다. 그 축적된 숙련이 하루아침에 다 필요 없게 되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출현이에요. 10만 넣으면은 똑같은 기술이 성능이 난단 말이죠. 일본의 장인의 축적된 노하우가 망가지는, 그러니까 디스럽션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적된 기술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필요 없게 되면서 그걸 잽싸게 채택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겁니다. 이 디지털 혁명이 안 발생했으면은 삼성은 영원히 소니를 못 추론합니다. 우리 옛날에 모든 가정에서 삼성 트리니트론 TV를 갖고 싶었는데 그건 아날로그 TV란 말이죠. 근데 디지털 TV는 한국이 먼저 가버렸어요. 일본보다.
한국이 선점했단 말이죠. 바로 이제 일본 넘어섰단 말이죠. 현재 중국과 미국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려 그러는데 추월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창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009년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월가가 혼돈하고 또 4차 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오면서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4차 혁명 기술을 채택한 것이 중국한테는 선점하고자 하는 추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영미 자본주의보다 금융위기 때 보니까 중국이 따라하고자 했던 영미 자본주의가 흔들흔들하다. 이거 엉터리 자본주의거나 생각하고 중국 자본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국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은 중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사실은.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다뤄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런 그 차이나스 기술적인 리프로깅은 깨구리 점프한다는 뜻인데 비약과 이에 따른 경제적 추격이란 제목의 책을 다음 달에 이제 옥스퍼드에 나오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오늘 1시간 이내에 줄여서 여러분 전달하겠습니다. 이 책은 15만 원이 넘는 책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전략 기본 핵심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자, 이 책에 근데 좀 영어로 돼 있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 제가 한국말로 할 텐데 그래서 이 책에 다루는 핵심 화두는 뭐냐면은 중국이 두 가지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합니다. 두 가지 함정 뭐냐면 첫 번째는 미들인컴 트랩, 중진국 함정이. 두 번째 트랩은 여러분 요새 많이 나오지만은 투키디에스 트랩. 그래서 투키디에스는 역시 또 에인션트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의 싸움을 가지고 두 개의 G2 헤게모니 간의 싸움을 다뤄가지고 새로운 강자가 출현하면은 기존 강자랑 종종 싸움을 하더라라는 것이 바로 투키디에스 함정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이라는 강자에 대해서 중국이 등장하면 결국은 싸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두 나라 다 뭐 싸우면 안 하겠다 그러지만은 콜드워 비슷하게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 따라서 계속 뻗어나지 못하고 주춤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는 저는 중국이 부딪히는 투키디에스 함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아직 중진국이라서 천중이 안 됐는데 이 두 개 함정을 극복해가지고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과거 4, 50년을 보면은 중국이 79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부침이 있었어요. 처음에 성장률이 막 15%까지 갔다가 너무 빠르다고 이제 과속을 등소평이 남승 강화에 따라서 정리정돈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아시아 모델적인 걸 했고 한국과 같이 저임금 노동조작 재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이 또 한 번 올라설 때는 2000대에는 한국보다 더 다른 모델, 북경 공식, 북경 모델 했단 말이죠. 이 차이를 설명하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약발이 떨어지니까 지금 계속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10% 넘었던 성장률이 지금 이제 6%, 5%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은 중진국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브라질 같은 나라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의 걱정인데 이것도 걱정인데 지금 미국의 견제에 따라서 또 다른 함정, 투키디에스 함정이 발생해서 중국은 지금 엄중한 상황이란 말이죠. 두 가지 중첩되는 함정 상황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잘해온 공식을 뭐냐면 이제 북경 모델 또는 북경 공식은 베이징 공식이랍니다. 공식이 바로 컨센서스의 중국식 표현입니다. 잘 알려진 컨센서스는 바로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뜻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경제 성장하려면은 서방식 민주주의하고 시장 다 개방하고 해라. 그래야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중국은 서방식 민주주의도 안 하고 시장 개방도 전략적으로 선별적으로 하면서도 성장을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에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반면에 인도는 서방식 자본 민주주의를 하고 개방도 다 했는데 성장이 별로 정체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데 그래서 워싱턴에서 항상 인도가 잘 되길 바라고 자기 말대로 안 하는 중국은 안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서방식 민주주의 없어 성장을 하고 서방식으로 시장 개방, 금융 자유 안에도 성장이 되고 독재, 공산당 독재로 성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서방식 그 메인스트림 아이디어하고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동아시아가 다 그랬어요. 한국, 대만, 일본 다 권위주의 정권 또는 개발 독재를 하면서 성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이 동아시아 모델과 비슷한 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공산당 독재 정도 좀 더 심하고 좀 더 컨트롤이 센 것이 이제 중국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다 달성한 아주 외적인 모범 국가인데 중국은 아직 민주화 달성 못했죠. 그런 면에서 아직 중국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특히 시진핑 시대에 더 불확실해지고 있죠. 민주화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이제 미들인컴 트랩으로 중증 감정으로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중증 감정이 왜 발생하느냐? 많은 나라들이 중증으로 돌아간 다음에 성장이 정체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의 80년대 말에 경험했듯이 임금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노동조합적인 제품 갖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자본주의적인 기술주의적인 거로 이행에 갔는데 그 이행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한국과 대만이란 말이죠. 많은 중진국들이 이걸 못해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임금은 상승하고 반면에 자기들은 아직도 혁신적이지 못하고 혁신적이 돼야만이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임금을 커버할 수 있는데 그걸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나라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 중증 함정이 지금 IMF 세계은행이 주시하는 경제적인 아주 난제입니다. 난제. 한국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란 말이죠. 그럼 중증 함정 기준은 뭐냐? 한국이 이미 넘어섰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미국 대비 소득 수준이 40%를 못 넘어요. 40%. 여기 보시면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40% 밑이죠. 한국이 80년에 태국, 인도네시아랑 비슷했어요.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한국은 쭉 올라가 70% 도달했죠. 그런데 아무도 40% 못 넘고 말레이시아가 유일하게 40% 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딴 나라 보세요. 이게 추격선이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잖아. 이게 중증 감정입니다. 또 다른 나라 여기 보시면은 브라질이 30%를 못 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딱 30%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대비. 중증 감정이 딱 10% 못 달하는데 그 중국이 계속 한국처럼 40%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브라질처럼 정체될 것이냐. 미국에서는 너네 브라질처럼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야 브라질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제조업이 강하다라고 하고 있어 하면서 한국처럼 잘 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아직은 불확실한데 그걸 오늘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중국이 브라질을 넘어서 쭉 갈 것 같은지 아니면은 못 갈 주저앉을 것 같은지. 기준은 뭐냐? 세 가지 기준 갖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혁신적이냐. 결국은 혁신적인 나라가 되냐 말이죠. 그래야만이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얼마나 세계 초우량기를 가지고 있느냐. 삼성, LG, 현대전화도 그런 우수한 기업을 창출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동시에 분배도 좋아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면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이론이고 책에서 다뤘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첫 번째 기준 혁신. 혁신의 지표는 많은데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전체 GDP 중에서 국민소득 중에서 몇 프로를 R&D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1%가 하나의 그 기준점입니다. 근데 많은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나라별로 GDP 대 연구개발 비중이고 이건 나라의 소득 수준입니다. 1,000불, 10,000불, 100,000불이죠. 그래서 1,000불, 10,000불 사이가 중진국이에요.
근데 보시면 중진국들이 다 1% 대부분 못 넘고 있죠. 쭉 올라가야 되는데 선진국은 뭐 지금 괜히 뭐 4%는 한국이 지금 최근 기준으로는 4% 넘어 세계 최고인데 한국, 중국 다 같은 동급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남미, 동아시아 대부분 1%가 안 돼요. 0.5%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벌써 이미 많이 혁신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은 미국에 출연한 특허의 수. 얼마나 미국 특허를 많이 따느냐. 당연히 1등은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인데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이 몇 년 전에 독일을 투어했습니다. 미국에 출연한 특허 수 중에. 세계에서 가장 미국의 특허를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누굽니까? 삼성이에요. 삼성. 삼성과 IBM 비슷합니다. 근데 삼성그룹 계열사 다 치면 IBM보다 많아요. 세계에서 미국의 특허를 제일 많이 출하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삼성. 근데 중국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다가 지금 독일 다음 올라섰습니다. 이게 대만이고 여기 인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중진국가는 브라질은 아예 또 출하는 특허 수가 500개 엄절입니다. 중국이 이미 지금 15,000개 됐어요. 그러니까 브라질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초우량 기업 수. 이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게 포춘 잡지가 매년 세계 500대 기업을 발표합니다. 그중에 몇 개가 어느 나라 거냐는 기준인데 미국이 전성기 때 2001년 200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토막 납니다. 추락하죠. 그 다음에 일본의 전성기는 95년 버블 붕괴 전에 150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60개가 안 돼요. 반토막 났죠.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95년에 2개 갖고 있다가 지금 미국과 같아 미국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바로 이 초우량 기업 수하고 그 나라의 경제력하고 비례합니다. 일본의 추락과 중국의 추월이 딱 나타나고 있죠. 한국은 14개, 15개. 그 정도면은 그 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걸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중국이 세계에서 120개 도달했고 일본이 반토막 났고 150개에서 50개. 프랑스, 독일이 한 뭐 40개에서 30개 사이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떨어지고 독일 다 떨어졌죠. 영국이 반토막 난 영국도. 한국 8개에서 15개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브릭스 중에 브라질이 2개에서 7개, 8개 별로 많지 않죠. 인디아 1개에서 그나마 브릭스의 상승이 그래도 이 대기업 주도라는 게 나타난 것이죠. 대만이 작은 나라지만은 2개에서 10개. 그러니까 대만이 선진국이 된 겁니다. 대만이 중소기업이 많다 그러는데 중소기업만 갖고는 선진국이 못 돼요. 초우량 그룹, 팍스콘 같은 그런 기업을 창출한단 말이죠. 러시아도 0개에서 4개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도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인도네시아 1개, 말레이시아 1개, 타일랜드 1개, 터키 1개, 남아공 0개. 이게 중진국 감정에 빠진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 면에서 이미 중국은 미국보다 갖춰졌다. 브라질과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같이 2개였어요. 94년에 2개, 3개 했는데 브라질은 중국은 3개에서 몇십 개 됐는데 브라질은 계속 2개에서 8개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 차이는 중국이 브라질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은 뭡니까? 분배입니다. 분배. 분배는 소득 불평등인데 자, 분배의 지표는 지니개수라고 0에서 1까지 숫자인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고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 사회인데 0.4가 넘으면은 불평등이 이제 위험스럽다고 그럽니다. 한국이 70년대 중반에 진입에서 0.4 도달한 다음에 업앤다운 하지만 쭉 떨어져 가지고 IMF까지 떨어지고 IMF 이후에 97년 이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이런 식으로 분배가 악화되다가 분배를 호전시킨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나라인 거예요. 한국과 대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징 그로스, 분배를 호전시키는 성장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국이
초기에 분배가 악화되다가 호전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악화됐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유시연대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이 이제 공업화 시작되면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70년대 전까지는 도시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가고 농촌에 남은 사람들은 소득이 낮아가지고 분배가 악화됩니다. 근데 70년대 중반에 가면은 다 이제 도시로 거의 다 와가지고 경제 성장에 따라서 임금이 계속 상승합니다. 최저임금 상승 없이도 임금이 한국이 말레이시아보다 낮다가 일본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호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금 상승에 가지고 성장이 임금을 끌어올린 것이죠. 이제는 최근에는 글로벌제이션 이런 게 심해지면서 이제 다시 분배가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지네츠란 경제학자가 경제 성장에 따라 처기는 분배가 악화되다가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다시 분배가 호전된다는 쿠지네츠 가설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제일 잘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중국도 이제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개박개혁한 다음에 분배가 계속 악화됐어요. 0.5가 0.5는 이제 남미 브라질 수준인데 그럼 중국도 한국처럼 떠들 것인가? 이게 중국에서 엄청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계속 분배 악화되다가 2008년 9년에 딱 피크를 치고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중국 사람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도 한국처럼 분배가 이제 호전되는구나. 그런데 아직은 몰라요. 지금 다시 또 올라갔죠. 그래서 최근에 분배는 모든 나라 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랑 똑같은데 여기 그 세계화도 있지만은 이 쿠지네츠 가설은 임금 소득, 일에서 번 소득만 가지고 평가한 가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분배 악화의 원인은 뭡니까? 한국 다 아시겠지만은 자산소득이죠.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에 대한 분배 악화의 기본 원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쿠지네츠가 생각 못한 원천이에요. 그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미국 다 지금 분배 악화되고 있어요. 바로 금융자본이에요. 금융자본.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화하면서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 요인 때문에 중국의 임금이 지금 매년 엄청 상승하는데 불구하고 자산에 의한 분배 악화 때문에 진위계수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중국이 불확실합니다. 분배를 호전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시진핑은 지난 그 8, 9년 동안에 분배는 이 친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무조건 성장이다. 빨리 미국을 쫓아가겠다는 것만 했는데 그 이전에 후진타오는 화해 사회를 해가지고 분배를 중시했었는데 시진핑은 분배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처음에 이제 공동 부유라고 분배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이제 5년 더 하겠다는 것을 정당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중국에서도 분배가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기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의 잠정된 결론은 뭡니까? MIT는 뭐냐? MIT는 미국에 있는 대학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미들 인컴 트랩. 중증 함정을 벗어날 것인가? 답은 yes and no입니다. 혁신 면에서는 벗어날 것 같고 빅 비즈니스, 초월한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분배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중국의 불평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권력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권력형 부정부패가 이제 팍 줄어들었는데 중국은 아직 민주화 못하니까 바로 힘인자에 대한 컨트롤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시진핑 이걸 통제하려고 해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직 중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하다. 3분의 2 정도는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하고 다음 답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투키디에서 함정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또 하나의 함정을 미국이 견제에 의한 성장 추락이라는 함정을 넘어설 것인가 못할 것인가
앞에서 이제 TT라고 약자로 말하겠습니다. TT는 이제 말이 기니까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투키디에스. 서양 사람들은 투키디에스 안 그러고 투CDS 그러더라고. 투C, C로 발음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식으로 TK로 발음하는데 누가 또 안 끈 것 같은데 끄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의 그림인데 처음에 이제 이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중국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중국이 많이 회복하고 있는데 왜 트럼프가 중국을 불렘했느냐? 바로 이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미국의 경제학 저널 가장 최탑 학술지인데 여기에 실린 논문인데 이건 뭐냐면은 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의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중국 수입산 때문이다 라고 미국 경제학자가 유명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인용하면서 야, 우리의 어려움은 특히 백인 화이트 푸어들의 어려움은 중국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을 치고 나온 것이죠.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겼습니다. 관세. 근데 이 바이든은 선거할 때는 야, 그럼 관세 갖고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놓고는 대통령 되자마자 되고서 아직까지 이 관세를 없애지 않고 있어요. 한번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양날의 칼이죠. 미국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 기업들이 좋아하니까 관세가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2의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착에서 이런 새로운 냉전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데 냉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지 이걸 이제 새로운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두 나라가 이데올로기 가지고 이데올로기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차이가 좋냐 나쁘냐가 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중국은 이 GFC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다음에 코비드를 보면서 이 미국 시스템이 미국 자본주의가 엉터리구나. 금융위 때 휘청휘청하구나 하면서 야, 우리 사회주의가 더 좋은 거야 라고 자신을 갖게 되고 더 이상 너희는 우리의 모델이 아니야 라고 한 거죠. 바로 중국몽이란 말을 그때 쓰게 한 거죠. 우리는 미국을 따라하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경쟁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 비출이 미국의 7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건 경쟁하고 있는 거지 두 가지는. 근데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경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두 나라는 너무 묶여 있어요. 지금 테슬라는 중국에서 엄청 잘 팔고 있고 애플도 잘 팔고 있고 많은 미국 공장이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공장을 더 짓고 있단 말이죠. 중국 상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헤어지기에는 이미 너무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소련과는 다릅니다.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냉전을 해가지고 소련을 침몰시켰는데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련이 군사 비출을 못 감당해가지고 망한 것인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은 중국 사람도 아파하겠지만 미국 소비자들도 아파하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계속 로비하고 있어요. 야, 중국 관세 좀 풀어라. 중국하고 싸우지 좀 말라. 지금 미국의 월가의 금융가들은 중국에 다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미국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트럼프 때는 더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두 나라가 디카플링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완전히 분리된 식으로 싸움이 되기에는 어렵단 말이죠. 이미 세계는 너무 많이 세계화됐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 많이 묶여있단 말이죠. 그 데이터 보면은 자, 미중 간의 트레이드가 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는 중국이 수입하는 나라가 누가 많으냐는 것인데 1등이 미국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통계에 바치는 숫자고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만 가지고 하는 부가가치는 훨씬 작은데 실제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에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미국으로부터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일대 무역 상대국인데 어떻게 디커플링이 가능하겠어요? 그다음 미국의 입장. 미국에서 보면은 또 중국이 옛날에는 2%밖에 안 됐고 캐나다가 많았었는데 일본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중국이 2%에서 20%까지 올라갔고 일본은 반토막 3분의 1토막 났다. 미국의 수입 원천으로 중국이 1등이란 말이죠. 캐나다보다 2배란 말이죠. 각각 멕시코보다도. 북미 무역 자유무역 협정의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합쳐도 중국보다 작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쓰면 살기가 어렵단 말이죠. 월마트 가면 다 중국 거란 말이죠. 미국이 트럼프가 막 때리면서 중국을 때렸는데 코로나 발생하니까 미국의 마스크는 다 중국 거야. 미국 슈퍼마켓 파는 마스크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미국에 살겠어? 그죠?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더 몽땅 늘어납니다. 마스크, 온갖 의료 장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거 없이는 서방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디커플링이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자체는 이제 점점점 서방에 덜 의존하고 쌍순환하듯이 국내 소비에 의존하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 가지는 무역 의존도인데 2006년에 피크가 됐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무역 대 GDP 비율이 60%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40% 떨어졌습니다. 점점점 국내 시장에 의존한 성장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FDI 비중, 외국인 투자, 중국에 들어가는 외국인 투자가 중요했었는데 점점 이 비중도 줄어들고 국내 자본을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외국 자본이 안 돌아도 그래서 오케이 한단 말이죠. 7%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2%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 이후로 몇 가지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성장의 엔진이 바뀌었단 말이죠. 점점점 국내 순환 의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보다는 토착 기업이 더 이제 중요해졌고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가 중요해졌고 투자보다는 소비가 중요해졌고 과거에는 연해 지역을 의존했었는데 성장률이 이제는 내륙성이 높아지면서 내륙성 의존한 식으로 성장이 탈바꿈하고 있단 말이죠. 잘 가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트럼프 이후로 G2 경쟁이 되면서 중국도 잠깐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던 구조 전환이 잠시 스톱. 야 다시 외국인 투자 좀 불러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이 바뀌고 있어서 중국도 사실은 좀 더 좀 긴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TT 트랩이라는 얘기죠. 중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인데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차지한 비중이 3%였다가 17%까지 올라 17%. 근데 일본이 정확히 90년대 말에 현재 중국만큼 컸었는데 반의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너네 일본처럼 내가 침몰 시킬 수 있어 그러는 것이죠. 야 너네 그래봤자 90년대 말에 일본과 비슷해. 지금부터 추락 시작이야 라고 하는데 중국은 일본처럼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본이 왜 침몰했습니까? 바로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의 가치를 2배 이상 고평가시키는 걸 단행하니까 일본의 수출이 추락하면서 일본이 버블이 붕괴해서 추락한 거죠. 절대로 중국은 그런 식으로 인민폐를 갑자기 절상시킨 것을 절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일본이 이런 욕을 받아들인 것은 일본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을 서방의 압력을 받아들인 것인데 중국은 뭐 미국 군사 보호권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열강이기 때문에 이런 압력에 굴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피하고자 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Sure, in world GDP, 하나는 한국처럼 외환위기 겪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은 일본처럼 버블 붕괴 내지는 엔화 절상 안 하겠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걸 잘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죠? 그런데 China may 보시면은 go. Japan didn't. 2000년대 전에 이 큰 중국이 한국보다 작았어요. 한중 수기가 1992년인데 그때 한국과 중국의 GDP 사이즈가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중국은 7배 이상 커졌고 한국은 그대로예요. 한국이 차지하는 전 세계 비중이 2%를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벽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1인당 소득면에서 미국 대비 70%를 못 넘을지 모른다. 세계 전체 비중이 2% 못 넘을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2% 갔었냐? 바로 2005년, 6년 그때 2% 돌았는데 다시 떨어져가 지금 다시 2% 돌았는데 이걸 못 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벽입니다. 사실. 이건 중국의 크기를 미국 대비 그려진 그림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사이즈가 얼마냐인데 지금 중국이 미국 대비 한 70%에 도달했죠. 70%에. 그래서 근데 2000년에 중국이 미국의 10%밖에 안 됐어요. 10분의 1, 10분의 1이었습니다. 지금은 10분의 7로 커졌습니다. 20년 만에 7배 커진 7배. 엄청난 추격 속도죠. 이런 속도로 추격한다는 거 없습니다. 보시면은 일본이 미국 대비 한 60%가 갔다가 그 말을 하면은 지금 30% 반토막 났죠. 독일도 미국 대비 25%를 못 넘었어요. 근데 중국이 20년 만에 이 갭을 60% 갭을 줄인 것이죠. 11%에 70% 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언제 미국 같아지느냐? 아주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단순한 이 그림을 연장하면은 이 보시면은 2015년을 보세요. 60%였죠, 60%. 그래서 5년 만에 10%를 줄였죠. 그럼 지금 30% 남았으니까 앞으로 15년이면은 각차가 없어지겠죠. 15년은 바로 2035년이에요. 앞으로 15년 남았죠. 그건 최근 5년 걸 그대로 이제 연장한 추세고 최근 10년 걸 연장 어떻게 됐습니까? Yes, to catch. 2010년에 40%였죠. 10년 만에 30%를 줄였어요. 30%. 앞으로 30% 남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후면 준다는 얘기죠. In 2030년 10 초반에. years from 그러니까 40% 결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가면은 catch up from. 중국이 일본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이 서경원 선생님 들어오셨네.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추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 세계 기관이 내는 추산이 다 비슷해요. 30년대 중반에는 넘어설 거라고 보는 얘기죠. 네. 그럼 30년대 중반에 되면 세계가 중으로 넘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GDP 사이가 같아졌다 해서 뭐 세계 확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가 이제 G2 시대 시작이죠, 사실. 그래서 미국의 GDP가 영국을 넘어선 지가 19세기 말이에요. 근데 팍스 아메리카 대기는 1950년이죠. 그로부터 한 60년 지난 다에만이 G1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 해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GDP가 같아져도 그로부터 한 최소한 뭐 한 3, 40년 돼야만이 중국이 1등이 될 텐데 그것도 불확실해요. 일단은 중국이 미국과 비슷하게 사이가 될 텐데 진짜 또 꾸준히 올라가느냐? 그다음에 불확실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까지 버텨온 빨리 취득한 이유는 바로 인구 대국이라는 것인데 중국도 한국처럼 지금 급속히 고령화 돼가지고 인구가 중국도 이제 절대 감소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반면에 미국은 계속 이민자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이 중국을 넘어설 거라는 이제 또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분간 G2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 G2가 계속 싸우면은 한국한테 재앙입니다. G2 간에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좀 남은 시간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이해하셨죠? 뭐 단순한 아주 간단한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션. 그다음에 언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냐는 하는 지표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가 수출입니다. 수출. 그래서 그 나라의 GDP는 그 나라에 차지하는 세계에 차지하는 수출 점유율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화의 수출, 상품 수출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었어요. 2007년에. 전 세계 수출 시장의 12%가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8%밖에 안 돼요. 이미 10년에 넘어섰어요. 그런데 서비스 수출은 아직도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에 미국이 1등 15%입니다. 근데 중국은 4%밖에 안 돼요. 이 두 개 합치면은 미국과 중국이 같습니다. 거의. 서비스 수출과 상품 수출 합치면은, 그래서 아직도 수출 면에서 중국이 미국과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는 미국이 압도적, 제조업은 중국이 미국을 넘었다. 그렇지만 합치면은 총량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중국이 어떻게 뻗어날 것이냐를 가름할 때 그중에 하나의 핵심 변수가 저는 바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밸류체인, 그래서 GVC란 말 많이 쓰이죠. 이 글로벌 공급망이 누가 장악하느냐, 누구 주도의 공급망이 형성되느냐, 이게 핵심이고 트럼프, 바이든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간단하게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디커플링이에요. 디커플링.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은 여러분 반도체라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 여러 부품이 쓰이잖아요. 핸드폰, 미국의 애플 핸드폰은 애플은 디자인만 하고 칩은 뭐 퀄컴 칩, 메모리 칩은 한국 거, 센서는 뭐 한국이나 삼성이나 소니의 이미지 센서 이런 식으로 온갖 부품을 조립해 가지고 조립은 중국에 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제품 어디서 갖다가 쓰느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걱정스러운 것은 핵심 제품이 다 점점점 중국 주도로 가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미국의 애플폰은 중국, 한국, 일본 다 쓰지만은 점점점 모든 것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 주대 지부실부터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 시작이 화웨이죠. 화웨이. 화웨이는 바로 중국의 삼성인데 화웨이의 기본 제품은 핸드폰이 아니라 통신 시스템. 교환기. 이건 핵심 통신 부품이죠. 점점 화웨이가 세계 가장 오래된 통신 장비, 통신 시스템 기업인 에릭슨, 스웨덴 에릭슨을 추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럼 모든 나라들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온갖 일이 벌어져가지고 모든 통신 기밀이 중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릭슨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고종한족 때 구한말에 최초로 한국에 전화를 깔아준 회사가 바로 에릭슨입니다. 에릭슨. 150년 동안 1등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화웨이가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아직은 한국, 대만의 강자인데 중국이 좀 있으면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통신, 반도체 뭐 다 중국 걸 써갖고는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체면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가 흔들린단 말이죠. 미국이 더 이상 못 보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 시작된 것인데, 근데 이미 늦었단 말이죠. 중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 주도의 GBC를 갖췄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로 확장했던 구상이 바로 1대1로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세계에 중국 글로벌을 깔겠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못 보겠다는 것이 이제 미국인데 일부 늦었지만은 아직 안 늦은 분야가 바로
첨단 분야, 통신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AI는 아직은 중국이 다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나리오가 뭐냐? 전면적인 디커플링 불가능하지만은 첨단 제품 몇 개는 미국이 중국 주도의 GVC 형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한국이 거기 찬스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전에 GVC가 뭐냐? GVC 척도는 뭐냐면은 그 나라 수출하는 제품 중에서 몇 프로가 외국산 부가가치고 자국산 부가가치라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한국의 GBC 참가 정부는 뭐냐면 한국 수출할 때 그중에 몇 프로가 외국산 걸 쓴 거냐면 중간재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외국산 중간재 의존한 비율이 이 FBA라는 GBC 정도인데 한국이 이 비율이 올라갑니다. 점점 외국 걸 많이 썼죠. 근데 한국의 특이한 건 80년 중반부터 이 비율이 막 떨어지죠. 떨어진 게 뭐냐?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외국산 중간재를 점점점 국산화했다는 얘기죠. 현대자동차라면은 현대자동차 처음에 자동차는 다 엔진 트랜스미션 다 닛산 일본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현대자동차가 엔진을 국산화했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도 점점점 부품을 국산화해서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진 다음에 한국산 부품체를 갖춘 다음에 다시 이제 공장을 해외로 보내면서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이제 세계화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국의 가장 모범적인 패턴이에요. 처음에 외국에서 배운 다음에 점점점 국산화하고 그 다음엔 다시 이제 세계화하면서 공장 해외로 가면서 다시 이제 글로벌화이 된다는 거죠. 이 N자 패턴인데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핵심은 지키되 범용 부품은 해외로 보내는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성공 모범 사례입니다. 한국도 세계화의 모범 사례예요. 그럼 중국 어떻게 하느냐? 중국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중국인데 중국이 비율이 쭉 떨어지겠다가 올라갈 뻔했는데 이후로 다시 더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중국은 완전히 메이드 인 차로 올 코트 프로싱 하는 거예요. 한국은 핵심 부품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세계화 됐는데 중국은 끝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점점점 모든 외국산을 메이드 인 차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 경악을 한 것이죠. 야, 얘네들은 다 해먹는구나. 한국도 이것 때문에 점점 걱정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중간에 한국과 갖다 씁니다. 근데 점점점 한국 갖다 안 쓰는 거예요. 한국에 팔아먹을 게 없어요, 중국에. 이 한중일 간에는 삼각관계인데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상당한 정도 부품 소재는 일본 걸 씁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는 한국이 적자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에 채용지를 수출할 때 상당 정도 한국 거에 소부장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흑자죠. 그런데 좀 더 가서는 중국이 완전히 다 한국에 수입하던 소부장을 국산화할 것이 명확관이 합니다. 아무것도 팔 게 없어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근데 그것을 그라인도 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걸 더 가속화시킨 거예요. 이건 한국한테 안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때려가지고 핵심 부품 수출하겠다 하니까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국산해버렸죠, 반도체. 그러니까 일본이 실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아.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중국이 점점 국산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팔 게 없어져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한국한테 굉장히 불리한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미 현실화 돼가지고 이미 한국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다 쫓겨났습니다. 한국이 뭐 삼성의 갤럭시 폰 10년 전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였어요. 20%. 지금 몇 프로입니까? 0.5%. 4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다 헤매고 있죠. 이분 화장품까지 다 헤매고 있어요. 중국은 모든 걸 다 금방 카페가 다 배웁니다. 남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삼성의 모든 최종재 공장은 다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베트남으로. 그럼 뭐만 남았냐? 딱 세 가지.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삼성 전기가 만드는 MLCC, 회로기판. 그 세 개 남기고는 다 중국 탈출했습니다. 그 세 개는 아직 중국이 이제 국산화 못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시간 문제라 보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아까 거는 이게 중국 전체고 이거는 이제 산업별로 그런 그림인데 자동차 산업에서의 GDP 3위 정도인데 보시면은 한국은 쭉 국산화해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세계화 됐죠. 이것이 이제 모범적 패턴인데 중국은 보죠. 계속 하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국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태국이죠. 태국은 계속 일본 걸 갖다 쓰니까 태국 공장은 자동차 공장 다 일본 거죠. 그래서 계속 일본 걸 쓰고 있으니까 이게 높은 것입니다. 국산화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태국 자동차 산업의 한계고 바로 중진국 함정, 중진국 함정. 계속 외국 핵심 부품에 의존하는 거. 근데 한국은 이걸 탈피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자국 주도로 해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범적 패턴인데 중국은 한국처럼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속 국산화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갈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간 걸 요약하면은 중국은 이 투키디에 3정 이전에 너무나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모델 더하기 북경 모델 합쳐가지고 특히 4차 혁명을 기회 차원로 이용해가지고 리프로깅 하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면서 제가 말하는 추격 이론의 모범 사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중국의 기회창은 세계 글로벌 서방의 금융위기, 그 다음에 4차 혁명이란 말이죠. 1930년대에 대공황, 미국 자본주의 금융위기가 누구한테 기회창이었습니까? 바로 소련한테 기회창, 소련한테.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대공황 헤맬 때 소련이 그때 팍 치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남의 불행은 나의 찬스란 말이죠. 2008년 서방의 위기는 중국의 찬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 중국의 추격이 제일 빨랐던 겁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그런데 이게 딱 이제 견제가 걸린 게 바로 트럼프 이후로 바이든까지 계속 트럼프는 전면적인 디카플링.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이든은 이제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부분적 디카플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시나리오 같고 그것은 미국이 달성할 것 같아요. 파셜 디카플링. 그다음에 코비드는 또 중국을 돕고 있어요. 코비드 때는 중국이 다 살아났죠 사실. 미국이 중국 걸 수입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코비드에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때 더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더 팍 줄어들었어요. 코비드 이후로. 그리고 중국이 미국 추격에 감속하다가 다시 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중국도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 TT 함정 이후로 일단 첨단 제품의 국산화 과정이 견제를 받고 있단 말이죠. 특히 반도체에서.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뭐냐? 지구전. 지구전하면 우리말 많이 쓰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지구전이다. 미국은 맨날 4년마다 선거하는 우리는 선거 필요 없다. 우리 오래 버틸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까처럼 계속 이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서 간다 이거죠. 우리는. 지구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중국의 미국 추격은 조금 속도는 감속될 수 있다. 코로나가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은 그다음에 전면적인 디카플링은 불가능하고 부분적인 핵심 분야에서는 디카플링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는 무역 전쟁에서 지금은 이제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해결의 싸움으로 양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G2 간의 갈등은 당분간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계속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21세기 초반은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계속 우리가 세월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한테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그동안 한국은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일본, 경제는 중국. 다시 말해서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또 하이테크 기술은 미국이 의존하는데 시장은 중국인 게 한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근데 제가 했듯이 앞으로 점점점 중국 시장이 한국에 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미 경미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보도 미국, 경기도 미국 할지 미국 내 서방을 해야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뭐가 문제냐? 중국은 미국의 어떤 압력보다는 중국 내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은 외부의 견제보다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붕괴됐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점점 나라가 그 재정 적자가 커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 요인이죠, 사실. 그래서 현재 미국도 사실 그 연대 붕괴될지 몰라요. 미국도 지금 쌍둥이 적자지 않습니까? 재정도 적자고 미국도 적자고. 미국이 약점인데 중국도 사실은 몇 가지 갖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한 중류국 함정인 거기서 중류국 함정은 제가 이제 경제 측면 봤는데 핵심적인 중류국 함정은 뭐냐면은 민주화예요, 민주화. 그래서 한국만이 산업화 민주화를 잘 달성한 나라인데 중국은 아직도 이 민주화를 못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약점이고 이거 없이는 부정부패, 법에 의한 통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의 최대 약점이에요. 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래서 이 민주화 없이는 부정부패가 못 없어지고 그거 없이는 권력 기반한 이 커럽션, 부정부패,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분부격차가 안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최상위 탑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이미 미국이 중국이 40% 넘어요. 미국과 같아요. 미국이 45%인데. 그래서 이미 이 PKT가 쓰는 이 기준면에서 중국도 이미 미국 정도의 불평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직도 중국은 동아시아 자본주의다. 동아시아의 국가 자본주의라는 거죠.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정치적 권위주의하고 경제적인 중상주의의 합인데 중국은 아직도 전형적으로 그 틀에 못 벗어났다는 것이고 동아시아 자본주의 약점은 금융 섹터가 항상 취약한 거예요. 한국 그것 때문에 IMF 위기를 맞는 중국도 지금 그 문제에 자유롭지가 않고 다행히 중국은 한국처럼 OECD 가입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자유를 안 해가지고 자본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외환 위기적인 위기는 안 올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언제 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대내적으로 이 부실차권이 쌓이고 금융시장이 이번에 이제 헝다 상태처럼 계속 금융 관련된 부실 문제가 계속 중국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트럼프가 좀 참고 중국 너 잘한다고 계속 잘한다고 했으면 중국이 자본시장을 열었으면은 한국처럼 또 일본처럼 자본시장에 의한 어떤 리스크 크라이시스가 올 수가 있는데 이제 딱 미국이 견제하니까 중국이 자본시장 이제 당분간 절대 안 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적인 금융위기는 대외적으로는 터지지 않고 대내적으로만 계속 골물 텐데 그걸 중국이 어떻게 매니지하는가 제일 이제 중국의 어떤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정치적인 어떤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국의 최대 이제 리스크 남아있다. 그래서 중국의 마지막 함정은 민주화의 함정, 민주화의 함정. 그럼 그 핵심이 바로 이제 시진핑의 일단 5년 연임 3선부터 갈 것인데 그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 이제 리스크가 보시면은 중국 정부의 부채인데 시진핑이 사실은 그동안 계속 그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었는데 미국과의 경쟁하다 보니까 다시 부채를 너무 줄일 수 없어요. 이 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민간 부분의 그 기업 비중이 부채가 120%인데 이 120% 바로 이제 한국이 금융위기 직전에 바로 이런 상황이 똑같아요. 영업은 저는 90년대 IMF 위기 전에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중국의 지표가. 그다음에 중국이 중앙정부는 흑자고 그다음에 지방정부는 적자였었는데 이제는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적자로 이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 내셔널 합친 건데 센트럴이 중앙정부는 흑자고 중앙부 적자인데 합쳐가지고 흑자였는데 점점 적자를 하고 있다. 중국도 이제 계속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쌓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보시면은 시진핑이 초반에 열심히 해가지고 흑자를 만들어놨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적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파트는 좀 더 이제 기술 패권 쪽으로 가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패권은 시각은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추격 사이클 일어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기술의 패권이 산업 패권이 계속 나라로 이전하더라 사이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왜 핸드폰은 초기에 모토로라 1등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노키아로 갔다가 지금 삼성과 애플이냐? 이게 바로 사이클이죠. 처음 노키아 사이클, 맨 처음에 이제 모토로라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이 노키아 사이클, 세 번째가 아직은 삼성이 전 세계 1등이니까 삼성 사이클인데 그다음에 중국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사이클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의 전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외생적인 기회의 창과 기존 강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후발자가 어떤 식으로 추격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고 이게 점유를 하면은 첫 번째 사이클이 모토로라가 쭉 추격 추월했다가 추락하고 그다음에 노키아가 추격 추월해서 또 추락하고 삼성이 추격 추월해서 삼성이 지금 피크에 와 있는데 삼성이 핸드폰 LG가 이미 추락했고 삼성은 추락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오포, 비보, 샤오미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조선업도 옛날에 이게 영국 사이클, 일본 사이클, 한국이 1등인데 지금 중국이 지금 거의 쫓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발생하는데 사이클이 작동 안 하고 계속 잘 나가는 사이클이 뭐냐?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 발생한 사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반도체. 아직은 삼성이 사이클이 첫 번째는 인텔, 일본의 토시바인데 삼성이 한 다음에 계속 삼성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11년 주기로 바뀌었는데 지금 삼성이 25년째 1등이에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죠. 아직 잘. 그다음에 캐논 카메라. 지금 니콘 캐논 1등인데 이것도 이 사이클이 없어졌어요. 계속 1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에서는 계속 이제 1등이 잘 나간 사례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추격하다가 망하는 수도 있고 추격하다 망하거나 올라갔다가 망하거나 안 망하나 뭐가 결정하느냐? 바로 새로운 기회창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모토로라가 망했느냐? 모토로라 핸드폰은 아날로그 폰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폰이 나오니까 그 노키아에 모토로라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디지털 폰은 이제 후진 거야. 저 기술이 아주 불안전해. 라고 디지털로 얼마 타지 않았어요. 계속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우리 아날로그 폰이 좋은 거라 했습니다. 바로 선발자 함정이죠. 계속 현재 기술을 유지하는 유혹에 빠졌단 말이죠. 모든 선발자는. 그러다가 모토로라가 몰락한 것이고 또 그렇게 등장한 노키아도 스마트폰으로 안 가고 피처폰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개발한 스마트폰도 시장에 출시도 안 하고 그러다가 스마트폰한테 작살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발자는 내게 최고야, 내 기술이 최고라는 자만심 때문에 바로 승제 함정에 빠지다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 못해가지고 추락한 것이 바로 일본. 일본의 소니가 디지털 TV를 가지 않고 일본의 소니는 아날로그에 기반한 고화질 TV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걸로 갈까 하다가 저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바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고화질 TV를 한국이 먼저 간 것이 현재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계기입니다. 일본이 바로 전형적인 선발 참정에 빠진 거예요.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냐? 한국의 선발 참정이 지금 빠질까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치고 나갔단 말이죠. 4차 혁명 분야에 있어서. 드론, AI 다 중국이 앞서 나갔죠. 배터리, 그다음에 저기 그 윈드 터바인 다 중국이 앞서 나갔죠. 아직 남은 게 바로 반도체, 배터리나 경쟁하고 있고 조선사도 아직 한국이 이제 아직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추격 추월 기반인데 이게 시간이고 이게 생산성이라면은 아날로그 폰의 강자는 못 돌라했습니다. 그런데 노키아가 디지털 폰으로 GSM이 TDM이죠. 폰으로 더 시장을 먹어버렸어요. 한국이 진입할 때 한국한테 세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날로그 폰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GSM 노키아 폰을 만들 것인가. 근데 한국이 두 개 다 건너뛰고 리프워깅 해가지고 CDM이 퀄콤과 제외해가지고 CDMI 폰으로 한국이 리프워깅 새로운 경로를 창출한 것이죠. 다른 기업의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경로로 리프워깅 비하겠단 말이죠. 이게 한국의 히트폰의 성공 사례인데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반도체 면에서 한국, 일본을 건너뛰고 차세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일본을 반도체면에서 건너뛰었던 얘기는 장비를 사가지고 건너뛴 것인데 중국한테 그 장비를 못 파니까 중국이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한국이 한국과 같은 시기에는 다행히도 반도체에서 시장 경쟁이 자유로워 가지고 한국이 기존 장비를 일본에서, 미국에서 또는 뭐 네덜란드에 사왔는데 중국한테 그걸 못하게 하니까 중국이 지금 그다음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지금 추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한국 추격 패턴은 한국의 일본 패턴과 같습니다. 뭐냐? IT에서는 빨리 추격 실험했고 그다음에 자동차나 격차가 있고 반면에 소부장은 더 격차가 많아요. 왜 차이가 많으냐? 그 분야 기술이 사이클이 짧을수록 IT처럼 그다음에 기술이 다 문서화되기 쉬울수록 인터넷 있을수록 추격이 빠른 거예요. 반면에 사이클이 길고 바이오처럼 소부장처럼 그다음에 기술이 암묵적일수록 책이 없어요. 그런 기술은 써있지 않단 말이죠. 그럴수록 추격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소부장이 추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IT는 특허 다 수련돼 있고 인터넷 다 있어. 공부하면 돼.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암묵적 기술은 책이 안 썼기 때문에 추격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제일 먼저 IT에서 추격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소부장 아직 못하고 있는데 중국도 똑같이 IT 한국을 제일 먼저 추격하고 자동차 아직 격차 있고 소부장 아직 격차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패턴은 같은데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을 추월하고 있단 말이죠. 풍력, 태양광, 지열 이런 면에서 그다음에 AI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술 성격이 사이클이 길고 암묵지에 기반하고 여러 분야 기술을 융복합 기술일수록 추격이 어렵습니다. 진입장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로 가서 반도체는 두 가지죠. 메모리와 비메모리인데 비메모리는 어떤 삼성이 압도적이죠. 근데 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TSMC가 압도적이고 근데 중국은 다른 건 다 국산했는데 아예 또 반도체 수입이 압도된 면에서 중국이 이게 제일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공장이 우시에 있는데 그게 중국, 한국 50%씩 나눠 갖고 있는데 틈만 있으면 갖고 이제 SK 지분을 중국이 이제 확보해 가지고 다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SK가 흔든데 하면은 중국이 당장 와서 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근데 이 반도체가 왜 추격이 어려우냐? 근데 추격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그 USB 메모리 스틱 있죠? 메모리 스틱이란 것이 4K, 16K, 250 하다가 메가로 가고 점점 커지고 지금 막 커지는데 새로운 그 세대가 갈수록 점점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은데 훨씬 더 성능이 메모리가 사이즈 큰 것이 똑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보통 다른 제품들은 핸드폰, 텔레비전, 자동차는 하이엔드, 로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엔드 제품은 값싸고 후진 제품이고 하이엔드는 값비싸고 좋은 제품인데 항상 후발자는 로엔드로 진입해가지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하이엔드로 가는 단계적 추격 전략이 통상적인 전략인데 이 메모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메모리는 로엔드, 하이엔드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출현하면은 이전 세대 제품은 시장에서 없어져 버려요. 왜냐?
성능이 같은데 가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이엔드가 없는 시장, 그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자가 진입할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언덕은 차세대 걸 미리 개발한 것인데, 한국은 그렇게 해서 일본을 추월했는데, 현재 그 옵션이 중국한테 어려운 것이죠. 장비도 지금 수입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반도체 핵심이 이제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 장비는 네덜란드 잡고 있고, 딱 막으니까 중국이 수입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익이 가능할 걸 봐요, 저는. 시간 문제다. 근데 딴 것보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 정도 미국이 성공하는 겁니다. 중국을 잠시 딜레이 시키는 정도,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 핵심 장비업체 ASML 완전 독점기업인데 이걸 안 사고는 못 하는데 이걸 지금 미국이 중국에 못 파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반도체 만드는 소프트웨어. 미국이 100% 독점이에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안 시켜주면 중국이 옛날 구닥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못해요. 그럼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삼성이 유일하게 반도체 종합기업이죠. 설계, 웨이퍼, 패키징 다 하는 유일한 기업이 삼성이고 TSMC는 파운드리, 어떤 면에서 이제 OEM 같은 게 OEM. 삼성은 OBM 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뭘 잡고 있어요? 미국은 이쪽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가장 고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삼성과 애플 보면은 핸드폰 대수로는 삼성이 세계 1등이죠. 근데 핸드폰 시장의 이윤 점유율은 애플이 80% 이상 먹고 있어요. 똑같아요. 반도체도 지금 삼성이 많이 파는 것 같죠? 반도체 시장 이익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도. 이쪽을 갖고 있다면 고부가치를.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미국이 애플이고 삼성이 핸드폰에 제조해서 돈 버는 이윤율이 낮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생산까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 미국은 이 파운드리 대만은 항상 중국한테 언제 먹힐지 모르고 이 메모리 한국은 북한과 불안하고 그래서 미국이 꼭 자국 기업을 꼭 키우겠다는 것보다도 이 리스크를 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충 제발 좀 미국 와서 만들어라. TSMC건 삼성이건. 갑자기 전쟁 나가면 전 세계가 이제 난리 나는 것이죠. 전 세계 산업이. 그래서 꼭 미국이 자국 기업을 하겠다보다도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삼성과 TSMC 보고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라고 해서 압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산업에서 수입 프라핏은 미국이 1등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 어떤 면에서 OEM 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비메모리 점유율은 하여튼 미국이 압도적이란 말이죠. 비메모리의 판권을 미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설계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미국이 OBM 비메모리에서 기술 면에서 TSMC가 삼성이 지금 뭐 5나노, 3나노 하고 있는데 중국의 최대 업체인 상하이 반도체 회사는 지금 뭐 10메가 이상 10나노 이상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저급. 그런데 요새 공급이 부족한 자동차 반도체는 20나노, 그러니까 아주 구닥다리 기술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건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된 기술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걸 하면서 점점점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관점은 이 논문 수, 기초과학 면에서 가령 이 IT 분야의 논문을 누가 많이 쓰냐인데 여기 보시면은 2008년에는 미국이 23%, 중국이 반도 안 됐죠. 13년에는 중국이 22%, 미국 같아지죠. 18년에는 중국이 40%, 미국이 20%. 이런 식으로 중국이 그 기초학문의 추격이 엄청납니다. 똑같은 그래프 제 책에 있는데 IT, 바이오, 나노 똑같아요. 한 10년 사이에 중국이 다 1등 먹었어요. 과학기술 논문 수에서.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은 중국의 미국 추격은 엄청 빠르게 진행되다가 지금 감속,
견제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덕에 GDP 면에서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양상은 트럼프 시대의 무역 전쟁에서 지금은 바이든 시대의 하이테크 패권 경영을 하고 있다. 미국이 일단 쇼트 면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데 장기는 모른다. 중국은 처음부터 지구전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시진핑이 5년도 할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근데 중국의 모든 문제는 미국과 견제보다는 내부 문제. 지금 시진핑에 의한 어떤 그 통제가 점점 세져가지고 지식인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학교 아카데미,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요새 막 통제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게임 시장도 규제하고 온갖 과외도 규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제 그 어떤 긴장이 조성되는 것 같고, 결국 핵심은 부정부패를 얼마나 잘 하고 경제 성과를 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좀 어려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중첩되면은 중국 내에서 어떤 위기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의 기술 추격은 계속된다. 그렇지만은 반도체, AI, 통신 장비 면에서는 좀 딜레이되고 있다. 그렇지만은 디스플레이 이미 한국을 넘어섰고, 배터리 이미 세계 1등이고, 전기차 중국 이미 다 세계 1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GDP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2030년 중반에는 똑같아진다. 근데 더 길게 보면은 다시 미국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G2가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G2가 계속 너무 많이 싸우면 한국한테 차이 신호됩니다. G2가 그래도 어느 룰 속에서 서로 공존하면은 한국에도 괜찮은 것인데, 베스트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 다자간 자유무역 시대가 가고 소수 간 동맹에 의한 합종 연행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TPPC의 그 태평양 그 자유무역에 다시 조인은 안 할 겁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비난했지만은 컴백하기 전에 했지만은 결국은 조인 안 하고 소수의 그 동맹에 의해서 GBC를 구축하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그 환태평양 자유무역에 컴백할 거로 안 할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전면적 디커플링 불가능하지만은 핵심 분야에서 디커플링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이든의 현실 목표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뭐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을 완전히 주저앉지는 못합니다. 중국도 계속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한테 뭐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대로 놔뒀으면은 모든 제조업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가는데, 미국의 현재적으로 한국 제조업이 좀 시간을 벌었어요. 좀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서방이 미국이 다시 제조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쉽게 다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서방한테, 야, 너네 힘들지? 우리가 계속 제재해서 줄 테니까 공장 질서하지 말고 한국 갖다 써라는 식으로 서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게 저는 그래서 이제 안미 경중이 아니라 이제는 안미 경비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죠. 이미 중국 시장에 한국이 다 쫓겨났단 말이죠. 중국 시장에 한국 기업이 발 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잘날 것 같은 휴대폰 화장품까지 다 중국이 다 먹어버렸네.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한국이 경계할 거 인수합병. 서방처럼 담대적인 외국에 의한 한국 기업들 인수합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거는 다 네거티브 리스트예요. 뭐뭐 빼고 다 좋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리스트를 늘려서 정부가 그 인수합병 허가권을 좀 높여야 됩니다. 네, 이상 지금 9시 딱 됐죠? 딱 9시 1분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